자,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뭐였지? 네, 그렇죠. 1920년대의 민족운동 가운데 세 번째로 학생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새로운 종류의 사상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유행을 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었던 다양한 사회운동들, 움직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할 테니까요. 일단은 쭉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도시의 변화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철도가 또 이제 완성이 되죠. 철도가 부설이 되고 전차가 확충이 되고 택시나 버스 여러 어떤 교통수단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도시가 변화하게 되어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서 공업화가 진전이 됨에 따라 도시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도시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도시에 많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촌향도 현상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죠? 도시에 공장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일자리가 생겨나게 되고 많은 농촌의 농민들이 이후에 도시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몰려오는 이러한 현상, 우리는 그런 거를 이촌향도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제강점기에도 그런 일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도시에는 일본인과 한국인이 거주하는 거주의 지역이 분리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도로, 상점가 등등등 가로등 우리가 도시라고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여러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도시 변두리에는 빈민들의 토막집, 토막촌 이런 것들이 형성되었다라고 합니다. 토막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나무나 풀 이런 거 대충 얼기설기 얽어가지고 간신히 비바람만 막을 수 있는 정도로 집을 지은 것을 가지고 토막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자리를 찾아서 농촌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는데 문제는 도시에는 이 거주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밀려 들어오는 이 사람들을 수용할 만큼의 거주지가 충분치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비싸서, 그죠? 도시 안에 살지 못하고 도시 변두리 지역에 이런 식으로 토막집을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또 일제강점기에 빈부의 격차 이런 것들이 큰 편이기도 하였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별로 어려울 거 없죠, 그죠? 자, 농촌의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민지 지주제가 강화되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요, 이런 거죠.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소수의 지주들이 대부분의 토지를 차지하고 절대 다수의 농민들의 경우에는 그들로부터 땅을 빌려서 살아가야만 하는 소작농이 되는 현상,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식민지 지주제 강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농민들의 경우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주의 땅을 빌려야 됐고, 땅을 빌렸기 때문에 그에게 소작료를 내야 했다라는 것이죠. 보통은 한 50% 정도의 소작료를 냈어. 하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한 70%, 80%까지 소작료를 걷는 나쁜 지주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농민들이 소작료만 부담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또 나라에다가 세금도 내야 되고요. 가족이 아프다거나 하는 이런 어떤 비상적인 일이 생겼을 때 돈이 없으니까 빌리게 되죠. 하지만 또 높은 이자의 대출, 고리대 같은 걸로 인해서 또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쌀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은 그들의 공업 원료 같은 것들을 가져가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일본에서 공장과 기계를 돌려서 상품을 만들고 그걸 다시 한국에다가 판매하였다. 요게 이제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하였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죠? 지금 다 내 말 듣고 있는 거지, 그지? 대충 따라오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농촌이 일본 자본주의에 예속되었다. 무슨 말이냐면은 스스로의 어떤 경제적 능력을 갖추기보다는 일본의 경제의 한 부속품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농민들의 몰락이 심화되어 소작농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화전민이나 토막민이 되는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화전민은 뭘까요? 그렇죠. 불을 질러서 잡목이나 풀을 없애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가지고 화전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겁니다. 농촌에 살고 있으면은 높은 소작료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굉장히 나를 뜯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치 나는 자연인처럼 산속에 숨어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다만 산속에서도 먹고 살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불을 질러 가지고 농지를 확보하고 거기서 농사 짓고 사는 이런 화전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먹고 살기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죠? 하지만 그래도 남들한테 뜯기느니 혼자 살겠다라는 이런 선택을 한 사람들도 꽤 있었다라는 거예요. 토막민, 아까 이야기했던 토막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도시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거주지가 없어서 변두리에 토막집을 짓고 사는 이런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헬조선을 탈출해서 해외로 나가서 또 해외에서 힘들게 노동자로서 또는 농민으로서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든 삶을 견디다 못한 농민들의 저항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형태로는 소작쟁의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소작쟁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소작의 조건을 놓고 소작농과 지주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게 되었을 때 소작농들이 함께 모여서 소작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적인 행동에 나서게 돼요.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소작쟁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어떤 것을 요구했을까? 소작쟁의에 나왔던 가장 대표적인 주장 뭘까? 소작률을 낮춰달라는 이런 주장들이죠. 그죠? 그래서 소작률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면서 농사를 아예 안 지어버린다든지 소작물 납부를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단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같이 죽는 그죠? 이런 어떤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는 소작쟁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1920년대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은 1920년대부터 소작쟁의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활발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제의 경우에도 안 되겠다. 농촌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농촌 진흥운동 같은 것들을 벌이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진짜로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농민들의 경우에는 일제 강점기에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근대 사상의 확산이라는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화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화주의란 무엇이냐? 왕이나 황제가 없는 정치 형태를 가지고 공화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화제 또는 공화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시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 사상, 그게 바로 공화주의인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화주의의 대표적인 정치 형태가 바로 민주주의 정치, 민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네. 자, 일제강점기 이후에 복벽주의를 넘어서 공화주의가 국가 건설의 이념으로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요. 사실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독립을 원했던 사람들은 독립 이후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저마다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유교 성리학 국가였고 군주에 대한 충성심으로 똘똘 뭉친 유교, 양반, 유생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사실 복벽주의가 대세였어요. 다시 조선 왕조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것들이 사실은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사상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일제강점기 정확히는 한 1차 세계대전 즈음을 기점으로 해서 복벽주의를 대신해서 공화주의가 독립운동의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마 3.1운동 배울 때 이런 이야기 했을걸. 상하이에서 신한혁명당이라고 하는 단체가 결성되었고 거기에서 고종을 해외로 망명시켜서 망명정부를 구성하려고 했었는데 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트리아, 독일 같은 군주 국가들이 패하고 공화정 국가인 연합국들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대세는 공화주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신한혁명당이 신한청년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임시정부를 만들자라는 주장을 하는 선언을 했는데 그게 바로 대동단계 선언이었다라는 이런 얘기 한 적 기억이 나나요? 네, 그리고 그 임시정부는 공화주의를 표방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3.1운동 때 나왔던 기미독립선언서 같은 데에도 공화주의를 우리나라의 이 건설의 목표로 삼은 이런 어떤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해서 공화주의가 독립운동의 보편적인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한때 복벽주의가 대세일 때도 있었지만 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공화주의가 독립운동의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런 선언들을 보면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었네요. 넘어갑시다. 자, 이렇듯이 사실 1차 세계대전의 경우에는 세계사적으로 대단히 큰 사건이었고 사상적으로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 바로 1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러시아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국가주의 사상이 굉장히 팽배했어. 한 명의 사람을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왕에 소속되어 있는 그의 일부로 보는 이런 어떤 관점들이 지배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1차 세계대전에서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군주제 국가들이 몰락을 하고 공화제
나머지 국가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오스트리아, 독일 같은 나라도 공화주의 국가로 거듭나게 되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황제 지배 체제가 끝이 나게 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들어서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러면서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사람들의 사상에도 영향을 주게 되면서 다양한 사회 개조 사상, 어떻게 이 사회를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사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은 사상들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또 확산되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개인의 어떤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여성으로서의 어떤 권리와 평등을 요구하는 페미니즘 등은 한 명의 인간을 국가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 개인으로 보고 그가 누려야 될 권리를 주장하는 자유와 평등 같은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사상들이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이후에 세계적으로 널리 유행을 하게 되었다라는 소리인 것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나요? 네, 어려울 거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사실 개인의 자유와 평등,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 조선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땠을까? 사실 이런 개념 자체가 굉장히 낯설었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왕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나라였던 거 같잖아. 그지?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개인의 어떤 자유와 권리, 평등 이런 것들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나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상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운동이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서 우리 다양한 사회운동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건데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처음에는 민족주의 계열에서 사회운동을 주도해 나가다가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민족주의, 사회주의 나눠져서 따로따로 활동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1920년대 후반으로 가게 되면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됩니다. 그죠? 그러면 신간회 같은 게 만들어지듯이 이런 어떤 사회운동 단체들도 함께 더해지면서 함께 활동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신간회랑 마찬가지로 1930년대 가게 되면서 이런 어떤 인연 갈등 등으로 인해서 둘이 해체가 되고요. 또 이제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면서 해소 또는 해체되는 이런 어떤 패턴들을 보이게 되거든요. 이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빠른가요? 대충 알아들을만 하죠, 그죠? 자, 사회운동 가운데 첫 번째 청년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이거 입으면 덥고 벗으면 춥고 애매하네. 반쯤 거치고 있어야 되나? 자, 청년운동의 전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이후에 민족의식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청년 학생들의 역할이 부각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이런 거야. 3.1운동, 아이고, 이게 놓고 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네. 뭐가 잘 보인다. 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3.1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청년 학생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3.1운동이라고 하는 전 민족적인 대규모의 항일운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청년과 학생이 앞으로 이 항일운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체임을, 사회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세력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운동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1920년대에 사회주의 등 다양한 사상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러한 청년운동을 활기를 띠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청년의 수양과 개복, 민족생활 개선을 표방하는 청년단체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초기의 청년운동의 경우에는 민족주의 계열이 주도했어. 그리고 민족주의 계열의 경우에는 1920년대 실력 양성운동, 이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는 실력 양성운동 이런 거를 전개했잖아요. 그죠? 배운 기억나나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청년의 수양과 개복, 민족생활의 개선 표방하는, 그렇죠, 이게 실력 양성 차원에서 사회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단체들이 많았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로 가게 되면서 점차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사회주의 계열 쪽에서 노동자, 농민 중심의 그들의 어떤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고자 하는 이러한 형태의 운동들도 전개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924년 가게 되면은 사회주의 계열을 중심으로 조선 청년 총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후에 정우의 선언 등 민족유일당 운동의 영향을 받으면서 조선 청년 총동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조선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여러 청년 단체들이 통합되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통합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일제 식민지 교육에 대한 저항을 하는 등 다양한 어떤 사회운동과 항일운동들을 해 나가다가 1930년대 가게 되면서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이제 체포가 되고요. 합법운동으로 전환이 되었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많은 단체가 조선청년총동맹이라고 하는 것이고 아 그렇구나 이런 게 있었다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랬구나. 자, 여기 부분은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알고 넘어가지 마시고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배우는 부분에서 뭔가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한 3가지 정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년운동이나 좀 이따가 이야기할 형평운동 아니면 여성운동 이런 쪽에서 시험을 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중요한 부분들 짚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3.1운동 이후에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어느 쪽에서 그러했냐면은요 천도교 계열 쪽에서 특히 어린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사실 천도교 입장에서는 3.1운동 물론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3.1운동을 통해서 독립을 달성하는 데는 실패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3.1운동에 대한 반성으로 천도교 쪽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게 되느냐 문제가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민족의 정신과 사상을 개조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신 사상의 개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한 단계 더 나은 민족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자라고 하는 차원의 문화운동 같은 것들을 전개해 나가게 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나이가 많을수록 적을수록 더 바꾸기 힘들죠. 그죠?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가르치자.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정신과 사상을 갖도록 하자라는 이런 어떤 차원에서의 운동이 전개가 되면서 천도교 쪽에서 특히 이렇게 어린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진주 지역의 천도교인들을 중심으로 진주 소년회 같은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로 영향을 받게 되면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다들 이분 이름 정도는 들어봤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서울에서 천도교 소년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경우에는 그전까지 사용되고 있었던 애나 아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른들이 봤을 때 아이들을 얕잡아보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의미라고 판단을 했대요. 그래서 아이나 애 대신에 어린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였다라고 하고요. 그런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지정을 하고 어린이라는 이름의 잡지를 발간해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네, 어린이날 옛날에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되게 지갑이 열리고 돈 쓸 일만 많은 날이 되어버렸네. 나도 어린이날 선물 받고 싶은데. 저는 어린이란 용어 없어요. 그렇지. 어린이 말 그대로 어린 사람이라는 뜻이잖아. 어린이라고 하는 용어를 실제로 어린이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은 이때부터인 거죠. 자,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의 경우에는요 동요, 동화, 어린이를 위한 연극, 동극 이런 것들을 실어서 한국 아동문학의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되었던 계기로도 작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영향을 받아서 소년운동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갔다라고 하고요. 전국적인 조직체인 조선소년연합회 같은 것들이 1927년에 만들어졌고 어린이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 이런 활동들을 전개하였다라고 합니다. 됐나요? 네, 요 부분은 좀 잘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좀 중요해요.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옵니다.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듯이 요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 중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최소한 지문이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 바로 형평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백정들이 전개했던 사회운동이에요. 백정이 뭐하는 사람들이죠? 백정? 물고 응? 그럼 백수고. 고기 잡는. 그렇죠. 소나 돼지를 잡아서 고기를 파는 사람들, 도축업자들을 가지고 조선시대 때에는 백정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 도축업자인 백정들의 경우에는 조선시대 때에 천민인 노비보다도 훨씬 더 사회적으로 천한 대접과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차별을 받았느냐?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 고려시대 때는 불교 국가다 보니까 사실은 거의 채식만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도축업자들의 경우는 가장 천한 사람들이 한 것이었다. 그게 이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보통 정육점 사장님들 보면은 좀 이렇게 덩치도 크고 우락부락하고 좀 눈도 이렇게 튀어나오고 좀 수염도 빳빳하고 약간 이런 분들 좀 많지 않나요?
네, 일설에 의하면 조선시대 때 백정들의 경우에는 북방에서 온 여진족들이 그 조상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뭐랄까 백정들이 천대당했던 것은 민족 차별, 인종 차별 같은 어떤 그런 차원에서 또 이렇게 차별을 받았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어떤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 백정들의 경우에는 조선시대 때 노비보다 더 천한 대접을 받는 차별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1894년에 갑오개혁으로 신분제라고 하는 게 사라졌어요. 그죠? 법적으로.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여전히 신분제도가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인도의 카스트 제도 들어봤나요? 네, 아마 법적으로는 1970년대에 폐지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도 사회를 강하게 규정짓고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갑오개혁 때 신분제도가 사라졌지만 이런 어떤 신분제도의 영향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백정들은 어떤 차별을 받고 있었느냐? 호적, 주민등록기록부에 백정이라는 신분이 따로 반드시 적혀 있었고요. 백정의 자녀들의 경우는 학교에 입학이 거부되거나 학교에 입학을 시켜주더라도 그 안에서 다양한 차별을 받았는데 예를 들자면 출석부에 빨간색 점이 찍혀 있다든지 다른 학생들이랑 같은 교실을 쓰지 못하게 한다든지 등의 이런 어떤 차별들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백정들의 경우는 취업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낼 때 거기에 반드시 백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인 차별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차별을 없애보자라고 하는 운동, 백정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형평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름을 형평운동이라고 지었느냐? 형은 한자로 저울을 뜻합니다. 이 백정들이 고기를 팔 때 저울로 재가지고 팔잖아요. 그지? 그래서 형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 거고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자신들의 사회적 차별 철폐를 요구했던 운동을 형평운동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경남 진주에서 1923년에 이 백정들을 중심으로 조선 형평사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진주라고 하는 키워드도 종종 나오거든요. 형평사와 관련해서 진주라고 하는 키워드도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아까 이야기했던 천도구 소년회도 사실 진주 지역에서 먼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요런 거 지역의 특별하게 언급이 될 경우에는 요런 것들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선 형평사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백정에 대한 사회적 철폐, 사회적 차별을 없앨 것을 주장하는 이러한 활동들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과연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었던 백정들은 경남 진주에만 있었을까? 아니었겠죠. 조선 전체에 다들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 사회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 형평사의 본부를 서울로 옮기게 되고요. 전국 각지에 지사와 분사를 두는 등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회운동 단체와 함께 협력하면서 사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해 나갔다라고 해요. 이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사실 어땠을까? 안 좋아요. 맞아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죠? 백정들이 저런 천한 백정들이 감히 날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 백정들에 대한 어떤 불매운동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기 자식을 백정들이랑 같은 학교 다니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녀의 등교 거부하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사회적 차별이나 인식의 개선 이런 것들을 사실 없애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됐죠? 네, 1920년대 말부터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 안에서 또 이념 갈등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형평운동은 일제가 또 이제 민족운동으로 보고 탄압을 강화하는 이런 어떤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30년대 중반 이후로 가게 되면은 사실 사회운동이라기보다는 회원들끼리의 친목 도모라든지 자기들끼리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이런 어떤 이익단체의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1930년대 후반 가게 되면 약간 친일적인 성향으로 변질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백정들이 자신들의 어떤 사회적인 차별 이런 것들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회개혁 차원에서 운동을 전개해 나갔던 것 바로 이 형평운동이라고 하는 것 일제강점기 1920년대를 대표하는 사회운동의 사례니까요.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백정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했던 운동, 형평운동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선생님이 중요 표시해 놓은 것들, 포스터들 이런 거 잘 봐두십시오. 아이고, 체형이 많이 아프구나. 괜찮니?
죽을 것 같으면 거기 뒤에서 좀 수업 들어도 돼. 뒤에서 듣다가 이거 나갔다 왔다 갔다 편하게 해. 자, 여성운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의식이 성장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여성들의 사회활동, 운동 같은 것들도 활성화됩니다. 왜 그렇느냐? 3.1운동의 아이콘이 누군가요? 유관순 여사잖아요, 그죠? 3.1운동 당시에 여학생들, 여교사, 이런 여성들이 그 어떤 민족운동을 주도했던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신들도 민족운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체임을 자각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사회적, 정치적 의식의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자신들의 어떤 사회적 불평등, 자신들이 겪고 있었던 남성들에 대한 어떤 남성들에 비한 차별,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한 활발한 여성운동이 전개가 되고요. 그러기 위한 단체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920년대 초에는 조선여자 청년회, 조선여자 교육회, 조선여자 기독교 청년연합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고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해방을 위한 문명 퇴치, 생활 개선 등 계몽 교육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원래 뭐 어머니 할머니 세대 때 가게 되면은 여자들을 학교 안 보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네,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것, 글을 쓰고 읽을 줄 아는 것 굉장히 강력한 힘이잖아요. 이런 것들 할 줄 알아 사회활동도 가능하고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할 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들에 대한 어떤 교육, 특히나 이런 것들이 여성 해방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테마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어떤 계몽과 교육활동 이런 것들이 여성운동의 중심적인 테마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 안 했다.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지, 그지? 이 백정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꽤나 오랜 동안 지속되었다면서? 안 했나? 선생님 아버지가 1952년생이신데 어렸을 때 정육점집 아들이랑 놀고 오면 부모님한테 그렇게 혼났대요. 맞아요. 얘기했었지, 그지? 그러면서 이제 정육점 심부름 갈 때, 그죠? 정육점 사장님한테 고기 한 근 주세요라고 했다고 혼났다고, 그지? 그래서 이제 왜 뭐라고 해야 되는데라고 물어보니까 어린이지만은 그렇지 백정이니까 반말해야 된다고 이렇게 혼났다는 얘기 한 적 있죠, 그죠?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생각보다 오래 이어졌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페이지를 넘겨버렸네. 네, 그래서 다시 했어요. 자, 한편 조선여자동무회 1924년에 결성이 되고요. 요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 여성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의 해방과 사회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두 가지 테마를 결합해서 활동했던 단체 조선여성동무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구나라는 것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운동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요거 꼭 나올 거예요. 근우회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의외로 모의고사는 수능에서 종종 출제가 잘 되는 주제이거든요. 근우회는 왜 출제가 잘 되느냐? 신간회랑 같이 엮어서 문제 내기가 좋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1927년에 민족유일당 운동이 영향을 받아서 좌우 합작단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손을 잡은 단체로 신간회가 만들어졌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1920년대 후반에는 이러한 이 민족유일당 운동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수많은 여성단체들의 경우에도 민족주의 경향을 가진 단체, 사회주의 경향을 가진 단체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 신간의 결성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여성계의 민족협동단체, 좌우 합작단체로 만들어졌던 단체의 이름이 바로 근우회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신간회인 자매단체로 활동했던 단체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신간회와 함께 묶어서 문제 출제하기가 좋기 때문에 근우회는 종종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니까 잘 알아봐 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자, 근우회에서는 근우라고 하는 기관지 잡지를 발간하였다라고 하고요. 순회강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성의 의식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농민 노동자 운동과 함께하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도쿄, 관도 등에도 지회를 두고 있었고 학생 운동을 돕는다든지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한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던 단체가 바로 근우회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신간회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노선 갈등을 겪다가 해소의 단계? 해소의 절차? 얼마나 꼬이네.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노선 갈등을 갖다가 일제 탄압 등으로 인해서 해체가 되잖아요, 그죠? 그때 이 근우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간회와 함께 해소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함께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끝에서 두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말과 우리 역사에 대한 연구 그런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1시 5분에 끝나는 건가요? 10분이요. 10분?
5분 아니야? 5분 단축돼서? 아, 그래도 10분이면 5분이요. 5분이야? 네. 잽싸게 빠르게 달려왔더니 조금 여유가 생겼네요. 자, 보도록 합시다. 왜 우리의 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느냐? 그 까닭가 무엇이냐면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의 말과 글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일제강점기의 국어라고 하면은 한국어가 아니라 일본어를 뜻하는 말이었고요. 우리말의 경우에는 조선어라고 하면서 일본의 한 지방 언어인 수준으로 취급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조선어를 가르치는 것도 일본어를 가르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마저도 사실 문법이나 맞춤법 같은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다가 우리의 말과 글을 제대로 된 사용법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학자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했던 단체, 대표적인 단체 바로 1921년에 창립된 조선어 연구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조선어 연구회에서는요, 1926년에 각야날을 제정을 하기도 하죠. 각야날이 뭘까요? 한글날. 한글날이죠, 그죠? 우리 한글 배울 때 뭐부터 배우나요? 각야, 거교, 고교, 국이부터 배워줘, 그죠? 그래서 각야날이라고 원래는 불렀다라고 합니다. 한글이라고 하는 이름의 잡지를 만들어내면서 한글을 연구하는 한편 사람들에게 올바른 한글 사용법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단체가 바로 조선어 연구회라고 하는 단체이고요. 나중에 10년 뒤에는 조선어 학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더욱더 활발한 연구의 활동들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든지 표준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제정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을 정리한 사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말 큰 사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내려고 했는데 1942년에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되면서 좌절됩니다. 요거는 조금 뒤에도 나오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 큰 사전이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원고를 다 준비했어. 이제 인쇄소에 넘겨서 책으로 만들어내기만 하면 돼. 그런데 그때 터졌던 사건이 바로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자, 194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어떤 분위기였느냐? 일본이 1937년에 중일전쟁,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크고 센 나라들하고 직접 전쟁을 해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전쟁이 굉장히 일본에게 불리하게 전개가 되고 일본은 극단적으로 전쟁 물자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인을 더욱더 철저하게 통제하고 쥐어짜던 게 1940년대 식민 지배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실제로 민족운동을 했거나 독립운동을 실제로 한 사람들만 잡아서 처벌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쯤 가게 되면 어떤 법령이 만들어지게 되느냐? 실제로 독립운동이나 민족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도 잡아서 처벌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법령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함흥영생고등학교에 다니는 이름이 뭐였지? 영옥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가다가 한국말을 했어. 그러니까 이때쯤 가게 되면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사용도 아예 금지가 되거든요. 근데 지나가다가 자기 친구랑 우리말로 대화를 한 거야. 그리고 그걸 보고 일본 경찰이 이 여학생을 체포를 했어요. 그리고 취조를 하는 과정에서 조선어 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정태진이라고 하는 선생님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태진이라는 학자를 잡아와가지고 고문을 하고요. 이 조선어 학회라고 하는 단체가 사실 한글 연구 단체가 아니라 민족운동 단체라고 하는 자백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조선어 학회의 많은 학자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징역형을 때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몇 명은 또 감옥에서 사망한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만들어 놨던 우리말 큰 사전의 원고가 출판되지 못하고 일본에게 압수되면서 좌절되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해방 이후에 서울역 창고에서 그 원고가 발견이 돼요. 그러면서 그게 나중에 큰 사전이라는 이름으로 발간이 되어 나오게 되고요. 일제강점기 동안 잊혀졌었던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을 사람들에게 다시 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던 것이에요. 그죠? 모여서 기념사진 찍을만 하지. 그죠? 박명우 진짜. 응? 그걸 왜 말한 거야? 그래 될 줄 알았겠나? 무서웠겠죠.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연구 부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제강점기의 한국사의 연구가 이루어졌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식민사관의 극복이었어.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역사 연구, 한국사 연구의 목적을 뭐에 맞춘 거예요? 식민 지배를 위한 것으로 맞춘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 학자들이 했던 다양한 연구들이 있어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성격의 것이었느냐?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일본의 식민 지배를 잘 받아들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사가 자랑스러웠다라고 해야 될까? 부끄러웠다라고 해야 될까? 부끄러운 것이었다 라고 해야 일본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시면서 발전시킨다 라는 식으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잘 받아들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국 역사를 부끄러운 것, 잘못된 것, 멈춰있는 것으로 폄하하기 위한 목적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그게 바로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식민사관의 대표적인 이론 3가지 정도로 선생님이 가져왔는데요. 타율성론, 정체성론, 당파성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타율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한 번도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역사가 발전되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야. 늘 주변의 다른 국가나 민족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조선인들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라는 이론이 바로 타율성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렇죠. 스스로 발전할 줄 아는 일본님께서 오셔서 한국의 역사를 발전시켜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으로 이어지는 게 바로 이 타율성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체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국의 역사는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요걸 이야기하려면 조금 더 이야기할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요,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거든요. 아마 대학 가게 되면 말을 더 들어보게 될 텐데 이 사람은 경제사학자이기도 했어. 다시 말해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분석했느냐?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서 경제가 발전해 나가게 됨에 따라 인류의 역사가 발전해 왔음을 밝힌 사람이 바로 이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인류의 역사가 발전해 왔다라고 주장을 했느냐? 원래는 다 같이 나눠 먹던 원시 공산제 사회에서 점차 신분 격차가 생기면서 고대 노예제 사회로 갔다가 중세 봉건제 사회로 갔다가 그게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 자본주의로 사회로 가게 되는데 결국 나중에는 미래 공산주의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원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주의 식으로 인류의 역사가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주장했던 보편적인 역사 발전의 법칙이었던 것이고요. 이해되나요? 네, 오늘날에는 사실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이제는 폐기된 이론이긴 합니다만은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이 진짜로 일반적인 역사 발전의 법칙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해되나요? 그리고 일본의 역사학자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역사는 여기서 여기까지 왔고 여기로 넘어가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게 바로 정체성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해서 여기서 넘겨줬다라는 이런 논리가 바로 정체성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파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조선의 역사는 붕당싸움, 당파싸움의 역사다라는 주장인데요.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문화 수준이 낮고 편갈라 싸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맨날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조선의 역사가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당파성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네, 편갈라 싸우기 좋아한다는 것은 좀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그죠? 우리나라 보면 조금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자, 아무튼 이렇게 의도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폄훼하려는 일본의 역사 연구에 맞서서 한국의 역사 연구를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민족주의 사학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민족을 역사의 중심에 놓고 연구를 했던 민족주의 역사학이고요. 독립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채호, 박은식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연구자들이고요. 1930년대에는 정인보, 문일평 같은 사람으로 이어지는 연구가 바로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한편 사회경제사학 분야에서는 백남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을 했습니다. 일본이 정체성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역사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백남훈 같은 학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보편적 역사 발전 법칙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증명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백남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대충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진나학회 같은 경우에는요 순수학술 연구단체이고요. 이병도, 손진태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한국사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려고 했습니다. 뭔 소리냐?
식민사관이라든지 민족주의 사학이라든지 사회경제 사학이라든지 사실 전부 다 어떠한 목적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실을 끼워 넣는 이런 식의 연구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지 그지. 한국의 역사가 부끄러운 것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역사적 사실을 끼워 넣었어. 그지?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의 경우에는 그에 맞서가지고 우리 민족을 중심에다 놓고 거기에 역사적 사실을 끼워 넣은 거고 사회경제 사학의 경우에도 발전 단계를 맞춰 간다라는 사실을 정해놓고 거기다 사실들을 끼워 넣은 거잖아. 그지? 이에 대한 어떤 반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팩트만 연구하자. 왜 목적을 정해놓고 사실을 연구하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 밝히자. 실증적으로 연구하자. 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진단학회라고 하는 단체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역사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노력했던 단체가 바로 진단학회와 같은 역사단체가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룰 내용이었습니다. 앞뒤 페이지로 된 프린트였지만 그죠? 1시간 내내 끝내는 거 성공을 했네요. 다음 시간에는요. 1920년대 30년대에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